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간다고. 맞습니다. 왜냐면 AI 혁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다. 저는 이 상승장이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전국적으로 뻗어 나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도 안 돼요. 이거는 그야말로 풍선 터지는 겁니다. 개그맨 항현이가 아니라 이제는 투자자 항현이 님이시기 때문에 주식시장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이거 뭐 간밤에 엔비디아의 그 폭락으로 한국 증시도 난리가 났고, 깜짝 놀랐죠. 예. 그리고 요즘에 미국 기술주랑 약간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도 엄청 폭락해 있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주 큰 하락을 보였고, 더불어 한국 주식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도표나 지수나 뭐 이런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분들 잘 아시는 분 많은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올 초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김작가 TV에서 이런 AI 쪽 엄청나게 상승을 가져가서 지금까지 왔었고, 사실 이 상승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챗GPT가 나오면서, 작년에 챗GPT가 나오면서 AI 섹터가 갑자기 생기면서 그 반도체가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엔비디아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은 수익 시전이 나오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올랐을 때가 아니라 올 초 뭐 1월인가 2월에 출원하셔서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 지금의 주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사야 된다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사야 된다는 아니었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봐야 된다. 봐야 된다. 예, 엔비디아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저도 AI 섹터를 뭐 예측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관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왜냐면 그 GPU라는 게 엔비디아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파생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AI로 풀릴지는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어떻게 딱 정확하게 짚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대응의 영역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지금 분위기는 엔비디아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 지금 또 시장이 약간 불안해하는 건 나스닥이 3% 이상 빠졌잖아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정확하게 4일이거든요. 9월 4일. 9월 4일이고, 그러니까 어제의 미국장은 나스닥이 3% 넘게 빠졌어요. 근데 역시 지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인 전고점을 계속 뚫어가고 있었고,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또 뚫으려고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애플도 전고점 뚫었었고, 엔비디아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이 시장, S&P 500조차도 계속 이제 뚫어왔었고,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쉬어야 되는데 쉬어야 될 타당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지난 8월 달에도 한번 충격이 한번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 발표되면서 아니야. 경기 침체 그 정도 아니야, 얘들아. 겁먹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왔단 말이죠. 맞아. 그리고 나서 또 상승을 했더니 오늘 또 어젯밤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떨어지면 뭐 갖다 붙이는 게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이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용지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고용지수를 본다면 사실 그 실업 청구 건수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금. 사실 이전에 비하면 이전에 코로나 이후로 고용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강하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업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지수가 약간 내려왔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제 생각이랑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겠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시점은 저는 금리 인하 발표가 나왔을 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런 시장에서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9월은 장이 안 좋아요. 이런다니까?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장일 때 뭔가 타당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 이상하는 말이 원래 9월엔 장이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주식 흐름에 대한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폭락이 아닌 조정으로 보시는 입장?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그 지뢰 같은 건 하나 있죠. 뭐요? 여기서 지뢰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를 0.25bp가 아니라 0.5bp를 인하한다. 그럼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 뭔가 있는 거다. 이거는 주식 하락을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를 과연 이번에 0.5를 내릴지 0.25를 내릴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0.25다. 그러면 그 FOMC 뭐 연준 의장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아니야. 야, 왜 쪼그래?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가는 영역이다. 왜냐?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은 주식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시간, 어떤 종목이 좀 덜 갔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을 보고 좀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 투자자는 약간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지금 제 시선은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 공포감이 여전히 어쨌든 계속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도 증시가 조정 겪을 때마다 그 이야기 나올 텐데 내년 1분기에 온다는 의견도 전문가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 의견 어떻게 보시는지라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온다고 볼 수 있는 신호나 징조나 아까 말씀하신 실업률? 아니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실업률이나 서비스업 지수도 이번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포인트 금리를 0.5를 인하할지 0.25를 인하할지가 저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0.25 갈 것 같습니다. 0.5를 한 연준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위험해. 경기 침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흔들 필요는 없거든요. 0.5를 내려버리면 문제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대선도 2살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랬어요. 금리 내가 대통령 되기 전까지 금리 내리지 마.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뉴스로 나왔던 적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너 금리 안 내리면 너 연임하게 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는 0.5를 한 번에 내리는 게 아니라 0.25를 올해 말까지 한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0.25, 0.25 이렇게 해서 0.5를 좀 나눠서 하지 않을까? 왜냐면 0.5를 바로 내려버리면 뭐 맞출지 안 맞출지 모르겠지만 0.5를 바로 내리면 시장에 던져주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뭐가 터질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한번 좀 체크 포인트다. 저는 무엇보다도 뭐 무슨 지수, 고용지수, 무슨 뭐 실업지수, 뭐 서비스 지수 이게 다 많고 뭐 CPI, PC 뭐 다 많지만 제일 이번에 핵심은 금리를 0.25를 인하할지 0.5를 인하할지 지켜보셔야 된다. 0.5를 만약에 내리면 저도 이번 주식시장은 잠깐 좀 손을 뗄까? 손을 뗀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판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본다는 의미인 건가요? 반반일 것 같아요. 안 보면서 약간 팔아야겠다. 뭐 원사이드한 건 없습니다. 잘 반영시켜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 녹여서 이렇게 생각을.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증시가 지금 폭락이 아닌 조정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간다고 좀 보시는 입장이 맞을까요?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AI 섹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신흥 혁명입니다. 새로 생긴 혁명이에요. 저는 AI를 혁명이라고 보거든요. 이 AI 혁명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저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잘 생각한다면 그 AI 칩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AI 칩을 판매한다라는 것은 이 자체가 금광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광을 캘 수 있게 도와주는 삽 같은 느낌? 곡괭이 같은 거. 네, 곡괭이나 삽, 뭐 예를 들어 탄광의 리바이스 같은 옛날에 탄광이 있으면 리바이스 청바지가 많이 팔렸듯이 금광은 있는데 이 금광을 캘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준 게 저는 엔비디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삽으로 금광을 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I 칩이 어떤 산업과 엮이면서 AI가 과연 어떤 영역으로 뻗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그럼 과연 AI 칩 이후에 반도체 이후에 다음 산업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이 연말의 시기, 연초의 시기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AI가 어디 붙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든 붙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있는 회사, 특히 엔비디아 칩을 많이 구매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도 좀 찾아보고 그 회사에서 AI 칩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수익 창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통해서 어떤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하반기가 될 것 같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9월에서 12월 내년 상반기 유망 섹터는 여전히 AI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AI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AI라는 게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AI의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르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자율주행도 저는 AI의 한 핵심이라고 보고 그렇죠. 로봇, 그다음에 뭐 AI가 튀어 올라가면 당연히 에너지 관련해서도 에너지 전력 소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알죠. 미리 학습돼서 다 알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리고 또 바이오 섹터도 과연 자비스 같이 AI로 이용해서 계산이라든가 연산을 AI를 통해서 다중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심지어 예측할 수 없다. 만약에 거기서 뭔가 나온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탈모 뭐 이런 게 종목이 된다든지. 일본에 이번에 그 기사 났더라고요. 이가 새로 날 수 있는 뭐 물질을 개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모 같은 경우 탈모를 정복을 하면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왜냐면 죽어있는 세포를 살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탈모는 여기는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어있는 세포를 살려서 머리를 나게 만든다는 기술은 그냥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랑 뭐 AI나 바이오로 엮인다면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지금 뭐 싹센다 뭐 이런 다이어트 치료제라는 거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시장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바이오 쪽도 한번 들춰봐야겠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로봇이나 자율주행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 시점에 테슬라를 안 볼 수가 없다. 안 볼 수 없다. 테슬라를 이제는 진짜 좀 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일론 머스크랑 이거 욕먹을 수도 있는 말인데 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어요. 일론 머스크랑 토마스 에디슨이랑 저는 거의 제 생각엔 동급이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역사적으로 후대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 거지. 사실 이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를 만들었지만 발전소는 JP 모건이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기술력도 있고 자본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다라고 전제로 두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10월 10일에 이제 로봇 택시가 발표를 하잖아요. 원래 8월 8일 날 하려고 지연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죠. 엄청나게 올랐다가 사실 그것만으로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상 좋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10월 10일 날 로봇 택시 발표를 앞두고 난 이후에는 사실 이 어떤 혁신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 지금 뭐 중국에서도 로보택시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 지금 $208네요. 어제 그래도 선방했어요, 테슬라가. 어제 1%대 떨어지면서 뭐 엔비디아 9%대 떨어지고 다른 거 막 나스닥 전체 3%대 떨어졌는데 그나마 테슬라가 좀 선방한 이유는 뭐 이제 뭐 모델 Y에 뭐 6인승인가 7인승 나온다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중국에서 또 이제 FSD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이 쌉니다.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다른 매그니센트 세븐의 주가들이 다 상승하고 있을 때 테슬라만 못 가서 얼마나 테슬라 주주분들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런 매력적인 가격이 저는 $150까지 왔을 때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셨나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부터 분할 매수했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이상한 걸 이런 거 얘기 안 하려고. 꽤 큰 금액을 이제 넣으신 걸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식 투자 어플을 지우셨다고. 그 증권사. 뭐까지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뭐 이건 사석에서 뭐 김 작가랑도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테슬라 $150 때부터 봐야 된다. $170까지는 분할 매수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전에 $100가 왔을 때 저는 못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려고 했었고 그때는 $300까지 갔었죠. $300까지 갔었다가 50% 이상 하락
하락했던 게 테슬라였고요. 그 반대로 엔비디아는 엄청난 상승장 맞아요. 안에 있었죠. 얼마나 소외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미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의 이 비겁한 마인드로 저는 지금은 테슬라를 봐야 될 때고 물론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전기차 회사로만 본다면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100가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테슬라는 자율주행 회사고 AI 회사라고 소프트웨어. 예, 그렇죠. 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회사, 그다음 로봇 관련 회사, 이 전체적인 AI 관련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은 지금은 저렴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 단추인 10월 10일 로보택시의 발표가 나올 때 과연 다른 회사랑은 어떤 차별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번에는 지연되면 안 될 텐데. 지금 실제로 영화 세트장에다가 지금 다 준비가 거의 완료되어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거기 예전에 한번 일론 머스크가 거기서 무슨 행사를 했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8일에 하면 중국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냥 미국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정보가 좀 들려오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10월 10일 하는 로보택시 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로보택시 다녀요. 지금 로보택시 있어요, 지금. 중국도 바이두인가요? 바이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보니까 일단 저쪽은 라이다 쓰고 있는 거고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와 일단 센서로 갖고 하는 거고 가격 차이가 여기는 뭐 억대로 넘어가고 여기는 지금 뭐 2만 불로 끊는다. 뭐 2만 불 때 테슬라 차 핸들 없이 나오는 차를 곧 양산 발표할 생각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랑 약간 다른 것은 중국은 제가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본 건데 그 로보택시를 잡으려면 그 곳에서 700m 걸어 올라와야 이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동안에 그 골목길이라든가 심지어 뭐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를 그 혼자 빠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람 앞에까지 가서 태우고 그 앞에까지 그 버스가 앞에서 정차하면 그걸 피해서 간다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기술을 이제 테슬라 FSD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이 로보택시의 기능을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이제 우버라든가 이쪽이랑도 협약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표가 나오면 확실히 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뭔가의 혁신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좀 안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았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언제냐면 트위터 인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사이버 트럭 발표할 생각을 하면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저의 짧은 생각이었죠. 알고 봤더니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대화들, 그 문장들, 그 글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는 테슬라의 그 자본력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못 생각해서 무슨 언론을 사겠다는 거야? 뭐 관종이 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왜냐? 저는 그때 테슬라 주주였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고 저는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트럼프? 아니요. 중국? 트럼프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바이든 때 전기차 막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 판매 1위가 테슬라고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인데 테슬라를 거의 막 바이든 쪽에서 무시했잖아요. 무슨 발표 때마다 이 차보다 뭐 다른 회사 뭐 GM이나 포드 뭐 전기차 얘기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자체가 약간 반감을 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고 일단 테슬라에 뭐 노조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이 시행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한쪽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쪽 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접목시킬 수 있는 트럼프 쪽에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쪽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라고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더 기대를 한 것 같고 저는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테슬라의 정말 이번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자체요? 일론 머스크의 죽음입니다. 이게 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건데 저는 여태까지 허풍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걸 현실로 옮기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막 테슬라가 한창 뭐 전기차로서 판매 막 주가 막 모델 3 나오고 주가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니콜라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뭐 맞아. 우리는 수소로 합니다. 맞아. 수소로 나옵니다. 뭐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미친놈들이 이거 언덕에서 그 차 밀어서 그 차가 가는 걸 이건 수소로 가는 겁니다. 막 이런 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가 막 한창 막 엄청나게 뻥튀기 됐지만 결국에 나중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기업에 잘못된 정보를 계속 줘서 주가만 뻥튀기 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데 현실화시킨 거예요. 전기차 나왔죠. 네. 자율주행 지금 바로 코앞에 있죠. FSD, FSD 너무 좀 완벽하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로켓 쏴서 화성 간다라는 얘기, 로켓 쏴서 그 엔진 다시 착륙시켜가지고 다시 쏠 수 있고 그런 기술 나사가 만들었습니까? 테슬라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로봇, 처음 로봇 발표 때가지고 저건 뭘 로봇을 저렇게 만들어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온 로봇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센서가 있어서 계란 하나하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낸 게 테슬라입니다.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전부 다 에너지로 확대해서 그걸 실용화시키고 심지어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곳을 만든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고 보고 그만한 자본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에디슨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건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 말 듣고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가 공부한 바, 제가 책을 읽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 영상을 보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서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FSD 승인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실현될까요? 사실 이번에 8월 8일 날 네. 중국, 그러니까 8월 8이라는 숫자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엄청 V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막 8888이라는 그 번호판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호의적이에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가지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과 뭐 이야기하면서 테슬라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뭐 시행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맵을 중국 맵을 쓰게끔 했어요. 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지도를 공유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과 굉장히 좀 적대적인 관계. 미중 갈등. 예, 미중 갈등이 있고 뭐 무역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하다못해 옛날에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중국을 다 들여본다, 군사 지역을 다 들여본다, 이렇게 레이더 돌린다라고 해서까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지도까지 공유를 할 수 있다. 테슬라가 공유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왜냐면 그거 아니면은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공유합니까? 그거 잘못 썼다가 정말 난리 나는 건데 네. 중국을 비추고 있는 GPS를 공유한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엇보다도 그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미국보다는 훨씬 법도 바꿔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중국이 이런 AI나 이런 쪽으로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러겠죠. 테슬라가 들어와서 그 기술을 중국이 쫙 뽑으려고 하겠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애플도 처음에 중국 들어갔다가 지금 애플의 휴대전화 중국에서 많이 안 팔리잖아요. 우리나라 방송도 그랬어요. 방송도 초창기에 우리나라 예능 막 진출해서 가서 막 그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 막 촬영하고 이렇게 찍는구나. 카메라 이렇게 30개 넘게 돼서 뭐 방송 작가 이렇게 구성하는구나. 방송 PD 다 가서 다 이렇게 해서 외주 제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싹 뽑아먹고 뺐단 말이에요. 그 방송 쪽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옛날에. 근데 약간 그 중국의 이런 약간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허가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 이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유출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지금 대표님 근데 오랜만에 또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신간도 추가하셨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책 쓰게 된 계기가 뭐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시도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득.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뭔가를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뭔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같이 공동 집필한 제갈레널 작가랑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어떤 성공으로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 실수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간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꿈이 작가였단 말이죠. 근데 작가로 뭔가를 하려고 나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실수를 경험해보고 그 실수의 벽에 부딪혀보고 진화를 하다 보니 개그맨이라는 직업에 왔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자꾸 변형돼서 뭔가 좋은 목표로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예를 들어 김 작가님도 처음부터 유튜브 할 생각했었어요? 절대 안 했을걸요? 제가 시작할 때 유튜브가 있지도 않았을걸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작가였고 그냥 김 작가 TV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가였고 하다 보니 유튜브라는 영역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운 좋게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상승장을 맞아요. 맞이하게 되고 경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맞아요. 엄청나게 큰 200만 지금 유튜버가 됐고 유명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는 뭐냐면 시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찾아서 떠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인드를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실수 무조건 해라. 우리는 실수 중독에 걸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그 전작이 이제 비겁한 돈인데 그 비겁한 돈에서 연결되는 좀 이 책의 문장 같은 게 이제 시대의 운을 이용해 성공하자는 말을 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 기다리는 동안 그렇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서다. 시대가 변해도 정작 자기는 변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문장이 저는 되게 와닿았는데 그럼 정확하게 세컨더리 마인드라는 게 뭐고 성공한 인생, 뭐 실패한 인생은 어디서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아버지한테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20대 초반을 기억하면은 거의 저는 뭐 키 169.6이거든요. 정확하게. 129.6이에요? 네, 169.6. 몇이에요? 저 171.7. 최근에 정확하게 쟀어요.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뭐 재볼 수도 없고 어쨌든. 오케이 인정. 설까요? 됐어요. 설레요? 아니야. 섭시다. 내 작은 애들 중에 제일 크거든 원래. 어쨌든 키도 작고 네. 이제 학벌도 이제 지방대 간동대 나오지 않으셨나? 관동대. 그러니까 법대로 되게 유명하긴 했지만 법대 나온 개그맨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지방대 법대예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학력은 네. 아니죠. 크게 내세울 만한 학력이 아니라 좀 공부를 안 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법학과를 간 이유는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넌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봐라. 야, 공무원 시험이나 보든가 기술을 배워서.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20대 초반에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언제까지 무시당해야 되고 뭐 친척들 만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친구들끼리 뭐 하다못해 미팅을 나가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때 느꼈어요. 좀 다른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절박했죠.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다른 뭔가를 네.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에 대한 생각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막 이게 제일 창피한 거는 사실 지금의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의. 제일 창피한 건 지금의 내 상황인데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건 또 그것도 두렵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실패할까봐,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뭐 손 찍어 말까봐, 친구한테 말하면 네가 뭘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굉장히 좀 두렵단 말이죠. 하지만 제일 두려운 거는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제일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을 바꿔먹은 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저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김 작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에요, 유튜브도. 네. 일단 해보자라고 아니요, 저 생각하시면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었어. 내 모든 걸 걸겠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간절했거든. 그 제가리얼 작가가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30명의 금메달 리스트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인터뷰는 제가 했습니다. 김 작가님 그럼 그 내용 잘 알겠네요. 네네. 인터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리얼 작가가 집필을 많이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 실제로 금메달 리스트 중에 2명 빼고는 금메달이 목표였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없었던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뭔가 실수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 실수를 이겨내서 네. 이 방향 쪽으로 온 거군요. 사실 저도 작가였고 개그맨이 됐고 그 실수 덕에 그 실수도 역시 어느 순간 시장에서 쫓겨나고 또 저는 이제 그 시장에 아웃이 됐었고 또 다른 실수와 도전을 하면은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또 해내야겠다라는 절박함 심정으로 저는 또 투자를 했었고 또 투자를 했다가 또 어느 정도 널브러져 있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그걸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책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큰 용기인 거 아세요? 책 낸다는 거? 용기죠.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책도 안 보는데. 네, 왜냐면 사실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이 영상을 보고 분명히 욕이 달려요. 안 달릴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달리는 것처럼 뭐 개그맨이 뭘 알아. 뭐 이런 거 달린다. 한물 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한물이 뭐야? 한 세 물 같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카피 있습니다. 한물간 개그맨.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물간 개그맨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투자를 한 거니까. 저도 큰 용기를 낸 거고 책을 내서 내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것도 사실 큰 용기였고 저는 책 낸 다음에 사실 첫 번째 책 비겁한 돈 내고 해외로 나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책을 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첫 책이셨으니까. 누가 이 책을 사 보기나 할까? 뭐 이런 것 잘 됐잖아요. 잘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과의 계속해서 된 싸움인데 실수를 하려고 나가야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두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날 욕할까 두렵고 그렇죠. 내 자신도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잖아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야, 나 책을 좀 써보려고 그래. 야, 네가 무슨 책이야. 이런 얘기 대번 나오거든요. 하죠. 야, 나 개그맨 되려고 그래. 야,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이런 얘기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댓글도 나옵니다. 이 영상 보면 저도 김작가 TV에서 이 책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왜냐? 여기 달릴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 무섭다고 집구석에서 아무것도 실수 안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나는 또 그때 대학교 20대 초반에 그저 그런 키에 그저 그런 외모에 그저 그런 대학교를 나온 그냥 20대 초반으로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용기를 낸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실수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네. 실수를. 저희 방송 나고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탕으로 뭔가 제가 분명 얻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방향성마저도 바꿔주고 그 실수를 통해서 제가 분명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무조건 네. 실수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다.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게 되는. 도전을 안 하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근데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을 실제로 예전에 제가 33명, 뭐 감독님까지 포함해서 36명 인터뷰했는데. 아, 그 김 작가님이 인터뷰하셨어요? 네, 직접 인터뷰했는데. 아니 왜 지가 한 것처럼 썼어? 여기 제가 하려면. 이제 같이 한 것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에 집중. 제가 는 작가는 이제 CP에 집중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33명이 다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대회라는 게 일단 당연히 지역대회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지역 구대, 뭐 시대, 도대, 그 다음에 전국체전, 전국대,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하다 하나씩 보니 가면서 이제 올림픽이 목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가 요 맡아서 그냥 선수 준비생인데 맞아요. 이게 저 높이 올림픽을 목표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준비하실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준비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아니 이건 철저하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원래 작가가 꿈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책에다도 썼는데 원래 그래서 제가 작가로서 처음 했던 거는 제가 공익금융인데 나는 그래도 글 쓰는 걸 행복해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끝내는 것보다 글을 좀 써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었는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다음 카페 배너 광고에 전유성 선생님이 선생님. 극단 공고를 내셨어요. 근데 극단 공고가 뭐냐면 선착순 모집, 오디션 없음이에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아니 작가를 꿈꾸는데 여기를 가는 게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고 나서 그 실수를 알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작가를 모집하는 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첫날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계란으로 웃기는 법 100가지를 발표를 해야 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글을 써오라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하래요. 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장기자랑 그 쑥스러움이 너무 커서 대중 앞에 쓰지도 못하고요. 반장, 부반장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과대표도 해본 적 없고. 저는 그냥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냥 나서기 되게 싫어하고 이 개그맨 하겠다는 애 중에 장기자랑 안 나가본 애는 저밖에 없을 정도로 그걸 갔다가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거 큰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작가가 되려면 한번 이런 거 해주고 이런 거라도 좀 해야겠다. 노력이라도 좀 해봐. 그냥 한번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면서 배우는 거자고. 한번 했는데 뭐 비난과 야유와 뭐야 저게 뭐 웃긴다라는 걸 어떻게 만들 줄 알아요. 그때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근데 그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녹아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발표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녹아들다가 거기에 있는 뭐 이제 개그맨 지망생들이랑 또 이야기가 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원짜리 콘서트라는 거를 딱 조인성 선생님께서 여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가치는 100원이야. 입장료 100원만 받고 콘서트 해라고 했다가 그 처음에 무대에 쓴 모습을 보고 제 꿈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거죠. 개그맨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 무대에서의 그 시선을 돌렸을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라든가 사람들의 관객과 환호 소리 이런 거를 보고 저는 완전 매료가 된 거죠. 무대라는 곳에. 근데 무대라는 곳에 서볼 생각도 안 했어요. 서볼 생각도 안 하고 딱 서보고 나서 느꼈죠. 야 개그맨이 이젠 돼야겠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이제 그 과정들을 겪어서 목표가 생겨버리니까 일사천리죠.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근데 저 공무원 시험 그때 그 전까지 3번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운명이 바뀐 거예요. 네. 사람들 사실 어떤 일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서 지레 판단하는 단정하죠. 경우가 많죠. 네. 왜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친구들이랑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경험대로 얘기할게요. 야, 나 이번에 개그맨 되려고
야, 그 말이 제일 웃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 개그맨 되려고. 무슨 개그맨이야! 무슨 헛바람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야, 나 이번에 투자를 좀 해보려고. 야,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차곡차곡 따박따박 모아서 그냥 살아. 방송이나 열심히 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제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다음에 또 책을 내려고 했었어요. 책을 낸다니까 야 무슨 책이야 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 너 투자 잘 되고 개그맨 잘 되는데 그 정도 아니야 자 이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거를 잘 되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루에 단 5분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때 물어봤을 때 정상적이죠 그게. 그렇죠. 그 단 5분도 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안 하실 겁니까?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제 생각은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해요. 그것도 맞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친구한테 잠깐 물어본 건데 거의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그런데 또 그 뭘 하려고? 그거 되겠어? 안 된다. 이런 말들 싹 다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고민해야지 이 사람들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대답하는 거고 단 1분도 아마 내 생각을 안 했거든. 그때 들었을 때 잠깐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에 담았죠. 예. 이 책에서 말하는 세컨더리 마인드를 정리하는 문장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가장 실패한 인생은 실수하지 않으려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인생이다. 그 다음 실패한 인생은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수로부터 무언가 하나씩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인생은 두 번째 실수를 맞이할 때 결정된다. 성공으로 갈지 실패로 떨어질지.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 책의 추천사에 쓰신 이제 어떻게 보면 향연희 대표님의 스승님이라고 볼 수도 있는 전유성 개그맨 선생님께서 국수를 만들다 보면 국수는 안 되더라도 수제비라도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담은 책. 자, 밀가루부터 사러 가자. 저희 추천사 되게 와닿더라고요. 와 진짜 내공이 느껴지시죠? 저도 추천사를 전 진짜 성격상 부탁을 잘 못 드리는 성격이고 네. 한번 부탁을 이렇게 정중하게 했더니 정말 너무 좋은 글을 써주셔가지고 역시 스승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유성 코미디 극단이라는 작가의 꿈을 갖고 그 전유성 코미디 극단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저는 제 인생에 스승을 더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일생 일대 스승님을 만나게 된 게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큰 행운이라 생각하고 인생에 중요한 방향성이 있을 때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찾아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리고 책을 처음 했을 때도 책에도 썼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남부터미널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운다라는 책을 딱 주시고 이 책 한번 읽어봐. 그리고 책을 쓰고 싶으면 하루에 A4 용지 한 장 정도는 네가 마음껏 한번 써봐. 그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메시지를 남겨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 테슬라 좋다는 얘기는 하셨고 미국 테크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중에 좀 괜찮게 보는 다른 데는 없나요? 일단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뭐 엔비디아도 있죠. AI의 저는 최종 끝판왕은 AI 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AI 비서에 가장 최적화된 회사는 저는 애플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뭐 사용자 들고 다니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제 자비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예, 이미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AI 비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챗GPT 쓰세요? 저도 쓰고 있습니다. 유료로 구독해서 쓰고 있거든요. 항상 물어보는 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맞춤법 물어볼 때 너무 좋아. 맞춤법이 팍 바로 해주거든요. 왜냐면 찾아보는데 시간 걸리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쓸데없이 궁금한 것들. 그렇죠. 좀 단점은 틀린 정보를 너무 맞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더블 체크 해야죠. 에. 정말 단순하게 쓰고 있군요. 저는 얘랑 아이디어 회의를 해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 나는 황현이야. 나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불편한 진실을 이라는 코너를 했었는데 만약 너라면 코너 제목을 어떻게 짓겠니? 그래서 한 10개만 뽑아봐 했더니 막 제목을 막 뽑는 거예요, 얘가.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미필적 고의. 근데 황현이의 미필적 고의. 뭐 이거 괜찮겠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묘사를 하고 제목에 대해서 막 10개 뽑는데 웬만한 개그맨들보다 아이디어가 좋은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얘를 학습시켜 놨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무슨 뭐 이미지를 뽑을 때나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회사 로고를 이번에 저희 회사 주식회사 생각발전소라는 회사 로고를 챗GPT를 통해서 그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로 명함을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실생활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부분들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처에 깔려있는 정보에 의해서
된 건데 만약에 AI 비서라면은 더 디테일한 상황까지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비스처럼 내 일상을 모든 거를 다 학습을 시키고 내 생활 패턴이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모든 걸 얘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해를 해서 내 비서가 되어준다면 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애플에서 이제 자율주행은 포기를 한 거죠. 아무리 해도 테슬라보다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선택한 것은 분명 AI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를 가장 잘 구현해낼 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다. 사용자 수가 제일 많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그 AI를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판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 훨씬 더 그리고 파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애플 보니까 주식 있나요? 애플 주식이 지금 없습니다. 애플 주식은 지금은 없어요. 애플은 안 샀어요. 네. 그렇게 좋게 보시면서 테슬라 다 사가지고. 그럼 AI 열풍이 전 세계적인 이 투자 심리는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 끝날까요?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봐요. 네, 왜냐면 이제 AI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금광 캐야죠. 그 금광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애플이 됐든 무슨 아마존이 됐든 메타가 됐든 뭐 페이스북 메타가 됐든 뭐 좀 테슬라가 됐든 뭐 어느 회사로 엮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뭐 바이오 회사가 됐든 어느 쪽으로는 분명히 파장이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죠. 그 지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기초공사 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초공사. 엔비디아 칩을 사서 AI 칩을 사서 이 AI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근데 어떨 때부터 폭발을 하겠냐고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철저하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테슬라도 사실 전기차 때문에 요즘 주춤했던 거는 전기차 실적이 금리 때문에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베를린에서 무슨 뭐 사건 사고도 있고 그래서 현저하게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데 AI로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지금 엔비디아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뭐 유튜브나 뭐 메타나 이런 데서 광고를 이렇게 해서 뭐 AI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죠. 그건 원래 있던 광고 관련된 수익이다라고 좀 쳐야 되고 그렇다면 AI로 새롭게 엮인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다.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 순간이 저는 AI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건.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 짧은 생각입니다. 자, 또 이 개그맨 항현희 대표님의 전문 분야는 사실은 또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하는 액수가 훨씬 크죠. 네, 올해 1월에서 8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요즘 사람들 심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부동산을 하기 위해 주식을 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시드머니를 주식으로 좀 많이 불려 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식을 그래서 하는 거고 저는 사실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상승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어저께 가봤어요. 어저께 부동산에 가봤는데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할 사람들은 이미 좀 거래를 많이 좀 끝내놨고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이런 상승장이 나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두렵겠죠. 왜냐면 지난 정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영향으로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분위기에서 부동산이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한다? 폭등장이 온다? 그러면 다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대표적인 규제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 대출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움직였거든요. 2014년 말 15년에서 꿈틀꿈틀대다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2019년 9.13 대책, 그 다음에 2021년까지 큰 상승장이 3번이 있었는데 그걸로만 따져도 거의 한 9년? 9년까지는 아니군요. 한 6년, 7년 오른 거예요. 6년, 7년 엄청나게 상승장이 왔고 젊은 세대가 이 상승장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20, 30대가. 김 작가도 그렇잖아요. 이번 상승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 전에 관심도 없었을 거고. 이번 상승장을 처음 겪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서울의 부동산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은 전 딱 하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심리학이라고 봐요.
경제학을 이기는 학문은 심리학이다.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AI로도 이 투자는 못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 심리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엄청나게 상승장이 있다가 2021년 말부터 이제 하락장이라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약간의 조정장이 있었죠. 조정장이 있다가 이번 상승을 앞두고 지금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 금리예요, 역시. 금리가 9월 달부터 내린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근데 금리는 올해는 분명히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 보니 그 심리가, 그 올랐던 상승장을 봤던 심리가 아직 살아 있는데 이번 기회, 이번 조정장이 아니면 아파트를 진입할 수 없겠다라는 심리와 엮이면서 이 상승장에 뛰어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왜냐면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걸 미리 선반영하거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약간 저는 좀 특이하다고 보는 게 약간 주식장처럼 움직여요. 이게 저는 유튜브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막 이런 갖가지 정보들이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미리 대응할 분들, 이번 장에는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올 초부터 이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강남에도 계속 신고가 터지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노동학으로 번지고 경기도까지 번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맞출 필요도 없는 거고 맞출 수도 없는 거라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상승장이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에 강남에 진입하려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최고가의 좋은 서울의 아파트를 먼저 선점하려는 사람들의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려면은 전 솔직히 말할게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요. 전 지난 조정장이 굉장히 좀 건강한 조정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언제까지는 오를 수 없어요. 이렇게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높으면은 이 골도 깊거든요. 그렇다면 엄청난 상승장 다음에 엄청난 또 하락장이고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장 이후에 어느 정도의 조정장이 있었으면은 그 상승했던 곡선 정도까지만 그 가격을 유지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 예전에 약간 빠졌던 금액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심지어 뭐 신고가가 터지는 것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장은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는 그런 장이다라기보다는 이전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의 칼을 갈았던 사람의 칼을 깊숙이 꽂아 넣었던 장이다. 준비를 했었던 사람들, 돈을 마련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뻗어나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도 안 돼요. 그렇게 올랐다가는 이거는 그야말로 풍선 터지는 겁니다. 예, 올랐다가 약간 조정됐다가 또 강력한 상승장이 온다? 이거는 진짜 빵 하고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수도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상승장은 저는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반가운 장은 아니에요. 사실 어느 정도 행보를 더 유지하는 장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상승했던 물량을 약간 더 회복하는 그런 구간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금 2주택자 아예 또 끊어버렸죠. 이런 대출을 계속 옥죄고 DSR 규제를 계속 한다면 정부는 계속 규제를 하나는 아니 그럼요. 계속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출 규제예요. 결국 돈줄을 막는 건데 지금 뭐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어요? 거의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봐야죠. 뭐 갭 투자하는 뭐 이런 사람들까지 대출 다 막으니까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요 상승장은 아마 이 정도에서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좀 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요 상승장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그럼 바닥은 다지고 상승을 했다고 보여야 될까? 아니면 요즘에도 다시 폭락으로 간다?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보시진 또 않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죽었다 깨어나도 2017년에 아파트 가격으로 가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맞아요. 얘기하셨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나시는지. 기억나요. 예, 그 절대 그러면 뭐 나라가 힘들어진다. 좀 네. 그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경제 위기입니다. 그러면 내 친구, 내 가족, 내 부모님의 직장이 날아가야 되고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그 상황일 때 아파트 가격은 반토막 나고 2017년도 가격으로 간답니다. 간단합니다. 주택은
어느 안정선을 가야 되냐면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이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짜장면값 오르면 아파트 값도 올라야죠. 그렇죠. 커피값 오르면 아파트 값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옷 가격도 다 오르는데 그러면 그 정도 반영돼서 같이 올라가는 수준이 가장 좋은 수준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다 털리죠. 멘탈도 털리고 이런 지금같이 막 주식처럼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도 그렇게 막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반영이 되겠지만 폭등장은 힘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늘어서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했고 집가 상승 기대감에 따른 대출 수요가 폭증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정부의 규제로 이런 것들도 다시 좀 줄어들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지난 정부와 다르게 이해했던 건 이번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부동산을 맡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냈던 정책이 뭐냐면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 재건축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정책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난 정권의 초반에 공급을 안 했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그래서 2025년도에 공급이 없어서 이때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시기가 또 지나서 보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서 지금 재건축을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자기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잠실이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을 올린다고 하니까 자기 분담금 12억입니다. 뭐 6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재건축을 해요? 지금 당시는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이 돼서 사람들의 뭐 임금도 올랐죠. 지금 뭐 원자재 가격도 올랐죠. 그렇다면 네. 확실히 재건축으로 뛰어들기는 약간 좀 공급이 네.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약간 겁이 나는 상태란단 말이죠. 이게 재건축이 되려면 다시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압도적으로 올라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는 이제 그 정도 내도 그 집값으로 따라간다면 나는 갈게요라고 해야 이제 재건축이 시작인 네. 건데 그런 공급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집값은 더 괜찮아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순환이 뭐냐면 먼저 기존의 아파트들이 폭등을 한 다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12억씩 내고 그 재건축하기는 지금 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맞는 말이면 저는 공급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을 늘려야 자유경제 시장에 맡긴다면 공급을 늘려야 자유롭게 좀 풀어줘야 시장은 잘 순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을 말씀해 주셔서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부족해서 특히 25, 뭐 26년 되면 너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공급 대책 정부가 펼치고 있긴 하지만 24년이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일 텐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26년, 25년도 사실 공급 문제 때문에 분명히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김포 신도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린벨트 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더 지금보다 폭등한다라고 하기에는 뭐 어떤 정책이 저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아한 게 규제 정책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갑자기 이렇게 싹 막아버릴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지금 정부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방식은 전 정부가 했었던 방식이고 그만큼 오히려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공급을 늘린다고 하면 뭐 청약을 좀 빨리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공급의 방향을 좀 늘려주는 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 참 어려운 부분이라 이거는 제가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또 강남 집값들이 이제 신고가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똘똘한 한 채 된 선호 현상으로 강남 상구가 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방으로까지는 많이 안 퍼질 것이다. 그리고 상승장도 폭등장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하셨는데 그럼 강남 상구도 이제 상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멈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실하게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날 수가 없죠. 대출을 이렇게 막았는데 거래는 많이 나지 않겠지만 뭐 강남의 아파트나 뭐 마용성이나 뭐 이런 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꿈이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용산 그다음에 성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 있어요? 신길 아닌데 신길은 단독주택이라 이건 네. 재개발 단독주택이라 아직 뭐 아파트는 아니어서 용산 성동에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은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여의도 가려고 했다 신길로 간 거고 돈이 부족해서 그때 용산 분양받고 갭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단독주택을 재개발 주택을 샀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머리를 쓴 거거든요. 강남 집값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강남 사느니 더 개발이 많이 될 것 같은 용산이나 성동이나 여의도 쪽을 사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해서 도전을 했다가
종부세를 엄청나게 때려 맞았죠. 그리고 나서 오한이 봉봉해가지고 느꼈죠. 아,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게 맞았구나.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가 차라리 세 채를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낸 거잖아요. 왜냐면 저 역시도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종부세를 내려고 일을 했던 그런 상황에까지 부딪혔었거든요. 왜냐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맞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책도 똘똘한 한 채로 너무 강남에 몰아가는 것보다도 네. 지금 뭐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게 완화가 된다고 뭐 발표만 나지만 사실 뭐 거시적으로 앞에 드러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완화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똘똘한 한 채로 오히려 더 몰리게 만드는 종부세가 돼버렸고 차라리 한 채 살려면 전 재산에 몇십억 더 돼가지고 강남에 한 채 사면 종부세 안 나게 하면 되잖아. 뭐 약간 이런 식의 발상이 오게 되니까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질 수밖에 없고 올라도 이 아파트만 이 지역만 오르게 되니까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실수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실수하라라는 책도 있지만 세 개로 분산했다라는 거죠. 똘똘한 한 채를 샀었어야 되는데 왜냐? 정책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은 좀 어느 정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채수,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아니라 그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는 종부세가 돼야 된다. 아니면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던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50억, 60억짜리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있고 저쪽에 이제 좀 힘든 곳에 빌라, 썩다리 빌라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재개발될 것 같은 건물을 그런 빌라를 세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타당성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한 번 좀 해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으로 더 몰리고 있고 뭐 마용송이나 이런 데 그 옆에 과천이나 이런 데로만 더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앞으로도 좀 더 몰리는 현상은 계속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누구나 갖고 싶은 재화 한정적이니까. 땅이 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이 땅이 변할 겁니까? 갑자기 이게 무너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동네 돌아다니고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는 동네 아파트는 안 사는 게 맞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주차하기 어렵고 주차 요금이 비싸야 돼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차 한 대 되기도 어려운 땅을 사야 되는구나. 내 차 한 대 되기도 어려운 곳에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해야지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것이 그만큼 해요.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내 차도 쉽게 못 되는 거죠. 주차 자리 낼 공간이 별로 없다. 주차가 1시간에 막 3만 원 나와요. 막 이런 그런 데가 좋은 땅이다라는 좋은 입지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부동산당 가보셨다 했는데 6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000건 넘었고 7월 거래량이 9,518건으로 이제 정리됐단 말이죠. 거래량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은 둔화될까요? 8월부터 급감할 겁니다. 네, 8월부터 9월은 거의 뭐 거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가봤어요. 올 초에 많이 거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사는 곳, 저 용산 쪽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올 초에 움직이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규제가 그러니까 오른다라는 소식이 남들한테 들리기 전에 움직이셨던 분들이 꽤 있고 그 소식이 들리고 나자마자 움직이셨던 분들도 꽤 많아서 7월, 8월 6월, 7월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출 규제 풀린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뭐 규제 이야기, 뭐 DSR 얘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9월부터는 아마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급감이 집값 하락가는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래가 좀 떨어진다고? 이게 뭐냐면 보통 규제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파리 부동산 대책, 뭐 9.13 대책 나오잖아요. 네. 이리고 나서 한 2달, 3달은 멈춰요. 왜냐면 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거든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규제의 빈틈을 찾아내서 그 빈틈을 공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출 조인다고 하잖아요. 대출 조여서 이제 뭐 2주택자 뭐 막는다 그러고 뭐 전세 끼고 사는 거 막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규제 모르겠어요. 이건 누가 찾아낼지 안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이 규제에 분명히 빈틈을 찾아내는 뭔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올해 말까지는 일단 저는 이렇게까지 크게 번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분기랑 내년 상반기 집값을 예측한다면 지금 이 상승세는 이제 주춤하고 그렇다가 또 다시 폭락가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전혀 폭락은 전혀 안. 그러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그렇게 보시죠. 지방은요? 지방은 사실은 온기가 수도권과 좀 다르잖아요. 지금 상승량을 지방은 사실 잘 못 느꼈잖아요. 이번에. 사실 지방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많이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제가 단순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기보다도 약간 좀 사실 저도 뭐 미분양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있고 워낙 또 이 수요가 그다음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너무 서울 의존이 심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이 서울을 살려고 하지 서울에 있는 분이 지방을 살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책도 1가구 2주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것도 지역 뭐 몇 개 있어요. 뭐 어디 시골 뭐 어디 몇 개 이렇게 하면은 이 집은 주택으로 간주 안 해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는 지방이 거의 뭐 소멸 이야기가 나오고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 지방 주택을 2주택까지는 보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바꿔주는 것은 어떤가? 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 4일제란 말이에요. 주 4일제가 들어가면은 3.5일은 서울에서 일자리에서 일하고 3.5일은 뭐 쉬어야 되는 이제 그 공간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주말 주택 이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향후에 자율주행까지 시행이 된다면 엄청나게 저는 지방 주택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네요. 부동산 지도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 뭐 양평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무슨 저쪽 네. 가평부터 시작해서 저쪽 춘천, 저쪽 양양, 그 다음에 저쪽 속초, 저쪽 이제 고성 막 이런 쪽도 그렇고 서해 쪽도 그렇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렇다면 개인이 뭐 집은 서울에 한 채 있다고 해도 2주택을 뭐 지방에 보유할 수 있는 것까지 좀 풀어준다면 이러면 지방에도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온기가 올 텐데 지금은 절대 안 하겠죠. 왜냐? 자칫 잘못 전국적인 집값 상승을. 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전국적인 집값 상승이 나면은 이거는 지금 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집값의 조정이 길어지고 어느 정도 그렇다면은 이런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왜냐? 우리가 그 이전 정부 때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여러분들 빚내서 집 사세요 하는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가 오려면은 저는 굉장히 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학을 이길 수 있는 건 심리학이라고 그 부동산 상승을 경험했던 그 젊은 세대의 심리와 어르신들의 그 서울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욕망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런 사랑이 아직까지도 많이 넘치고 있다. 지금은 약간 죄어주는 게 맞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되게 저는 잘 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수도권을 좀 돌아서 수도권에 계신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지금 9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재는 것 자체가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1가구 1주택은 나라에서 준 유일한 혜택이라고 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1가구 1주택은 그러니까 주변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 아파트로 돈 벌었다는 분이 많은 거는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요. 길목을 지키고 있어서 이 사이클과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상승 사이클 돌고 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뭐 패션과 유행은 돌고 돈다. 집값도 돌고 돌거든요.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도 있는 거고 우리 토톨라니의 그 달걀 모형 기억나잖아요.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이 있고 또 상승장이 있고 또 하락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집은 사고 팔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 보면 또 한 바퀴 돌다 보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상승장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막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집값을 최저에 잡아서 최고의 가격까지 기다려야지 막 이런 거는 정말 무의미하다. 그리고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무주택이신 분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집 50% 빠질 때까지 안 사.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 집값 박살 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주택을 구입을 하실 수가 없다.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주변에서 봐도 무주택자분은 집값 떨어진다라는 영상만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집값이 오른다는 영상만 본단 말이죠. 그게 본인 이해관계였겠어요. 예, 그 내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좀 부셔보고 내가 집을 필요로 한다면 어느 적정한 가격에서 내가 무리하지 않는 뭐 영끌 이런 걸 줘야 한 저는 1가구 주택은 나라에서 주는 유일한 혜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락장 사실 상승장만큼이나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미국에서부터 무슨 뭐 상상하지도 못한 뭐가 터져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라는 거는 잘 봐요. 집 가지고 있고 주식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샤넬 가방 가지고 있어요. 롤렉스 가지고 있고 NFT 가지고 있어요. 뭐부터 팔 거예요? 저 끝에 저 끝에부터 팔아죠. NFT 팔아야 되고 샤넬 팔아야 되고 롤렉스 팔아야 되고 비트코인 팔아야 되고 주식 팔아야 되고 그다음 뭐 팝니까? 마지막이 집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이
가족이 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도 코로나 때도 사실 엄청난 하락장이 만나서 다행히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까지 크게 영향이 안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동산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다이나마이트급이 터지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를 오기를 바란다면은 그건 정말 그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어느 정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대응하는 영역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적으로 너무 거품이야. 안 돼. 우리나라는 저래서 망해. 일본처럼 될 거야, 일본. 일본에도 그 메인 거리인 록봉기나 저기 하라주쿠나 이런 안 빠졌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즌2 그 다 외곽. 일본 도쿄는요, 우리나라 그 일산, 경기도, 분당 다 합친 만큼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집이 공실이 났다는 거는 그 외곽 쪽에 좀 많이 났다라는 거지, 그걸 자꾸 대입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무리수다. 예, 여러분들이 벌어지는 일들, 그 요행에서 끝나고 사실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수도권 기준에서는 어떤 지역, 어떤 물건 사야 하는 게 좋을까요? 서울 사야죠. 뭐. 서울에서 혹시 어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면 돼요. 돈 많으면.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선에서는 제일 좋은 입지를 사는 게 당연하죠. 가장 좋다. 당연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럼 혹시나 지금부터 한 10년 뒤에 수도권에서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입지는 좀 그래도 조금은 다를 수 있잖아요. 질문이. 더 서울로 몰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10년 뒤도 저는 뭐 제 짧은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에 지방에 인구가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운동회를 하는데 이게 운동인지 무슨 동네 잔치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걸, 우리 때는 막 입학식 막 바글바글하고 바글바글했죠.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은 사람들은 모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중앙 집중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방 땅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지방 땅의 활용이 앞으로 AI 시대에 아마 데이터 센터나 이런 뭐 UAM이나 이런 일자리, 뭐 반도체 클러스터나 뭐 이런 일자리로 많이 좀 확장되어 갈 거니까, 그곳에서 일할 거를 찾고 있는 분들 그 주변에 살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서울에 집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만약에 좀 주택을 산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게, 물론 다 사고 싶지만 사실 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기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예, 뭐 처음부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사람은 절대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항상 관심을 갖고 연애한다라고 생각하고,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면 다 외워야죠. 재건축에 관련된 것도 다 외워보고 그 지역도 한번 가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처음 부동산의 시작은 우리 동네에 무슨 아파트가 대장인지 그 가격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면 그 재건축 아파트들 다 외워야 될 거죠. 그렇죠. 저희 뭐 여의도 시범단지부터 그 옆에 한양부터 시작, 그 건너 산호, 여기 이촌동으로 오면은 여기 뭐 한강맨션, 그 건너면 뭐 반포주공 1단지, 그 옆에 또 전부 다 재건축된 단지 보고, 압구정동으로 넘어가면 압구정 현대, 그 옆에 미성, 그 옆에 한양, 그럼 저쪽 잠실주공 5단지, 아세아, 저 뒤에 올림픽, 이런 거 다 꿰고 있어야 그 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에이씨 안 돼, 부동산 거품이야, 다 꺼져야 돼, 50% 박살나야 돼, 그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절대 집 못 삽니다. 그때는. 혹시 지금 집값 상승이 아니라 폭락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혹시 뭘 놓치고 있다고 보세요? 나는 이거를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네네, 있으시죠. 상승을 맞추군 하락을 맞추는, 이게 주식이라면 뭐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 트레이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상승 하락 이런 걸 맞추는 게 의미가 있지만, 부동산이라는 곳은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무슨 빌라 뭐 경매로 받아서 뭐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뭐 단기간에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뭐 판매를 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가족이 사는 거, 아니면 한 채 정도 가지고 있고 한 채 정도 월세해서 뭐 약간 뭐 재테크 용도로. 근데 부동산의 가장 큰 일단은 용도 중에 하나는 해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이, 내가 사고 있는 이익이 만약 내 집이라면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라도 만약에 잘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망했어요. 일하다 망했어요. 그래도 이 집이 있잖아요. 이 집을 발판으로, 그러니까 집이 주는 안정성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이 집을 발판으로 내가 뭔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원동력이 있는, 저는 그 힘의 시작점이라고
집은 그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근데 주식이 그렇진 않아요. 주식이 그런데 근데 이 집값이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걸 맞추고 막 하락이라고 하면 와 하락이래 하고 그 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고 다 글로 몰려가고 또 상승 얘기하면서 상승 맞았다고 다 글로 몰려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는 그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익 관계에 엮여서 뭐 그 입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저는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 집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잘 주식은 그런 걸 봐도 되겠지만 이 집은 그냥 내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보시고 갈아타기 용도로 계속해서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해지의 용도로 이용을 해보시는 게 저는 가장 큰. 근데 집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제가 투자를 해봐서 하는데 자산은 모아가는 겁니다. 자산은 모아가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나라만 좋아요. 예. 세금만 나갑니다. 세금은 그 보통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대표님 출간하신 세컨더리 마인드 책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들어보면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수를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수를 당당히 받아들이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큰 거는 뭘까요? 그러면? 시도해야죠. 실수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간 경계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약간 실수가 실패야 약간 동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실수하면은 너 나한테 실수하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이럴 때 수학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자, 이 문제 풀 사람 하면 아무도 눈 깔기 바쁘죠. 그거 틀려도 되잖아요, 사실. 그거 실수해도 돼요. 근데 안 합니다. 그리고 문제 자, 그럼 오늘 8이니까 8번 나와. 18번, 28번, 38번, 48번. 자, 대각선 옆으로 막 이렇게 다 나와서 마치 무슨 죄인 끌려 나오듯이 틀리면 혼나고. 근데 그거 틀려야 사실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을 받았던 거죠. 제가 강의를 가끔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제 책을 가지고 나와서 자, 어디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하면 제가 그 책을 선물로 주거든요. 손들면.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신지 사실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이 여기까지 와서 손을 들었다는 그 용기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보다 더 멀리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내가 오늘 화장 안 했는데 괜찮을까? 나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두려움을 항상 마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뛸까 말까 뭐 밥을 뭐 이런 고민하잖아요. 뭐 나가서 아우 힘든데 운동을 해봐라 라는 생각하면 그냥 나가거든요. 그냥 실수하는 겁니다. 그냥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자신 있게 저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데 이 두려움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안의 두려움이랑 이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남의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내가 이게 될까? 라는 두려움과 남들이 주는 두려움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지? 나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말이죠. 별로 여러분의 생각들보다 여러분한테 남 일에 별로 관심 없죠. 저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근데 그건 내 안의 두려움이에요. 무조건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두려움 중에 하나가 평가하는 문화의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남들한테 평가를 받는 이런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사실 이런 거 방송 나오고 뭔가 앞에 나서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욕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순간 반은 적이에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은 적이에요. 대통령 임기 말까지 50%의 지지율만 나오면 그 대통령은 완전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연예인은 어떨까요? 연예인들. 싫어하는 사람 많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예인은 평가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요. 왜냐면 평가하기 제일 쉽거든요. 이쁜지 안 이쁜지, 잘생겼는지 안 잘생겼는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웃기는지 안 웃기는지, 춤을 잘 추는지 못하는지 제일 최전선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나와요. 왜 나올까요? 욕이 무조건 있습니다. 네이버 댓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욕이 있습니다. 왜 나올까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야 되면 그 두려워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질 할까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내 주변에서 내가 잘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야, 생각 잘못하는 거야. 라는 거 아니면 저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어떤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누군가에서 그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거든요. 왜냐?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위치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욕입니다. 뒤에서 욕하기. 저 사람을 뒤에서 욕하기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같이 내려앉혀서 나와 동급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네.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스펙 좋다는 정치인들, 연예인들도 그걸 알면서도 전방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뭐 연예인들 그렇게 무슨 뭐 왕관만 쓰려고 하잖아요. 욕먹을 거 각오하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연예인들도 그런 용기를 내고 정치인들도 그런 용기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안 내십니까? 그 스펙 좋고 잘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재산도 나보다 훨씬 많고 그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욕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서 욕먹을 것 같아요. 무조건 댓글에 욕 달립니다. 여기. 예, 네가 뭘 알아 달립니다. 분명히. 네가 무슨 책이야. 광대 주제. 뭐야 이 딴따라는. 달립니다. 그거 보고 아우 너무 무서운데? 네. 아, 나 김 작가 욕먹어서 나 오늘 방송 못 나갈 것 같아. 나 오늘 집에서 미안한데 오늘 녹화 취소하고 집에서 소주나 먹고 잘게.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그맨이 됐어요. 성공했어. 잘렸잖아요. 저 2014년에 잘렸습니다. 개그 콘서트. 잘려서 있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거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렸기 때문에 막 은둔형 외톨이 좀 실제로 그랬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나서 제가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암막 커튼 닫혀놓고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순간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한물간 개그맨으로 나머지 40년을 살 수는 없다. 뭔가 내 인생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실수하자, 시작해보자, 그냥 하자 라고 했는데 그것도 주변에서 뭐라고 할게요. 안 좋은 소리. 되겠어? 야, 투자 되겠어? 너 뭐 그거 되게 쉽게 생각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보죠. 하지만 저에게는 성공 경험이 있었습니다. 작가라는 꿈을 꾸고 개그맨이란 이런 작가라는 실수를 통해서 극단에 들어가서 네. 개그맨으로서 실수를 통해서 얻은 그 결과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수를 이쯤 되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다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알고 있었고 책을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책을 내는 것도 실수거든요. 저는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약간 실수 중독의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저 김 작가한테 실수 많이 합니다. 네. 네, 김 작가한테 막 장난도 치고 뭐 방송 중에 실수 많이 하죠. 분명히 제가 오늘 또 했던 멘트 중에 투자에 관련돼서 누군가는 분명 상처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수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수해라. 여러분 비관주의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그 두려움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내가 잘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몫이지 나의 몫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그들에겐 두려움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에서 말하는 건 포도밭의 여유의 잘못, 쿨병 이건 뭐예요? 그게 약간 염세주의 네. 성향이 있어요, 제가. 네. 야, 이거 되겠냐? 아, 이거 될까? 야, 이거 책을 내가 세컨더리 마인드를 썼는데, 아휴, 이거 사겠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누가 사, 이거? 그런 거 염세주의를 주게 한다는 건가요? 결국에 개그 콘서트 잘렸을 때도 저는 TV를 못 봤어요. 그치. 뭔가 어떻게 봐? 보면 내가 너무 네. 마음 아프잖아. 내 자리인데 저기 내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저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웃이 되고 막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연말에 하는 연예대상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저는 해외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전에 KBS 연예대에서 코미디 부분 남자 우수상 받은 적도 있으시잖아요. 받은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더 뼈 아픈 거예요. 연예대상을 못 보겠어요. 그냥 막 어딘가로 도망가 있고 암막 커튼 쳐 있고 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욕도 많이 했어요. 저게 웃겨. 저게 웃기냐? 저게 뭐야 저게. 아 개그 콘서트 다 말아먹고 있네. 이랬죠.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아무것도 개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괜히 쿨병 난 것처럼 괜히 이렇게 해야 쟤네들을 끌어내리니까.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공상입니다. 공상이란 미래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찾아내는 것.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해야 될지 그 실수의 길을 여는 게 공상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잘렸고 뭐 풀린 거 없으니까 괜히 TV 보면서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저게 웃겨? 야, 나 진짜 쟤 안 웃기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결국 제가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공상을 했습니다. 나의 넥스트는 무엇이냐, 나의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라고. 투자라는 나의 호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아예 관심도 없어요. 연애 대상이 언제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계속 책 보고 내가 해야 될 거를 찾고 실수할 거리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런 TV에 화면들이 내 몸에 들어올 거예요. 내 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잘 되든지 말든지. 오히려 그랬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개우 콘서트 더 오래 하면 되는데로 바뀐 거죠. 이게 뭐냐? 실수할 거리를 쿨병 나지 않게 찾아내는 것, 염세주의에 빠져있지 않고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의 길을 찾는 것, 나의 실수거리를 찾는 것이 내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예인으로서든 아니면 투자자로서든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고 싶을 텐데 그럼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그겁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게 그게 맞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안 되는 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비겁한 돈 처음 내서 김 작가 TV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이게 잘하려고 하니까 안 풀렸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조회수가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왔을 때 지금 아마 김 작가 TV에서 제 영상이 탑3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뭐 조회수 많이 나온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탑 10은 너무 벌리지 않나요? 탑5로 가시죠. 네, 알겠어요. 탑5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기억나는 게 너무 모든 발언을 조심하시니까 영상이 유튜브스러운 맛이 하나도 안 나면서 그 지상파의 그 때를 못 벗은 거죠. 근데 두 번째 출연하실 때는 이제 훨씬 좀 공개도 하시고 내 집이 매체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얘기하시고 각오를 한 거죠. 용기를 낸 겁니다. 그것도 용기를 낸 그렇죠. 거예요. 욕먹을 용기를 낸 거죠. 그거 누가 좋아해요? 한물간 개그맨에 나와서 돈 벌었다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용기를 낸 거죠.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하는 거 저도 자책했어요. 이거 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지? 용기가 안 나서 그랬던 겁니다. 맞아. 두려워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나 자신에 대한 싸움을 준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무조건 이거예요. 개그맨 할 때 그랬고 투자할 때 그랬고 하다못해 책 낼 때 그랬고 하다못해 김작가 TV에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안 풀리죠. 무섭죠. 두렵죠. 다 풀면은 집이 새 채입니다라고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주식을 얼마에서 얼마 벌었습니다라고 하면 이 새끼 뭐야?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실수를 할 용기를 낸 거죠. 왜냐? 그 두려움에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기, 실수할 용기를 먼저 내보시는 게 그냥 한번 해보시는 게 그리고 처음 하는 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실수라는 게 여러분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투자로 빗대어 설명한다면 막 나의 전 재산을 몇천 %의 수익률을 바라고 나서 내 돈을 집어넣는 거. 그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차라리 그냥 라스베가스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실수를 제외한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그런 실수의 마음가짐. 나도 부동산을 한번 좀 이제부터라도 좀 해볼까라고 용기를 내는. 지금 너무 옳은 거 아니야? 하지만 그걸 공부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용기가 나거든요. 두렵거든요. 내 돈을 잃을 가능성에 대해서 돈을 넣는다는 건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할 용기를 내야 얻어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파민에 중독되면 뭐 마약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뭐 그런 뭐 도박 같은 도박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기의 모습은 저는 좀 그런 실수의 영역은 아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것은 실수의 영역이다. 무조건 한번 해보셔라라고 이 말씀드립니다.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라는 거고 도전해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건데 저도 뭐 감사하게도 제가 뭐 추천사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었는데 그 추천사를 읽어드리면 14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보고 인터뷰했다.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밥 먹고 술도 마시며 품게 된 질문은 왜 대부분이 열심히 살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하는 거였다. 그리고 그 오랜 질문의 답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찾게 되었다. 딜리버리티 프랙티스. 신중한 연습과 피드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을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비교하면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정도의 뻔한 말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의 나보다 정말 단 0.1cm라도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토록 간단한 성공 방식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지 못해
못한 이유는 어제의 내 문제를 바라볼 용기가 없고 그래서 정확한 문제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저는 자막으로는 어디세요? 다 읽고 앉아있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그렇죠. 이게 최악이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이 실력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이 바뀌지 못하는 이유로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5년 전에 나나 10년 전에 나나 대부분 비슷한 사람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좋은 말이에요. 이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수도 용기가 있어야지 그 실수를 경험할 텐데 그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도 또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봐야죠. 돌아봐야 되거든. 네. 근데 그걸 보는 건 사실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뭔가 내 부족한 날 것을 봐야 되니까. 내 자신을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 되게 무서운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황현희 대표님한테 네가 무슨 개그맨이야 네가 무슨 작가라 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 이유가 있긴 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돌아보는 거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때때로 나 스스로 비참할 수도 있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보고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그거를 이제 일떨목이로 보는데 왕관을 쓰려면 왕관의 무게에 견뎌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래요. 금융치료 되잖아요. 사실 잘 된다면 남들의 노동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댓글을 실제로 자기가 보고 근데 심지어 그런 안 좋은 댓글 중에 굉장히 좀 교훈적인 것도 많거든요. 나도 내가 못 봤던 내용도 실제로 그렇죠. 있어서 그런 건 또 비판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저도 그 건강한 비판들도 받아들이려고 네. 노력하는데 그런 본인의 실수와 잘못됨을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걸 마주하고 두 번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컨더리 마인드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컨더리 마인드. 인생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포스트잇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포스트잇이 원래 실수로 나온 거죠. 그렇죠.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잘 떨어지는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끝났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 있네요. 예. 포스트잇 여기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저 포스트잇 참 좋아하거든요. 예. 떨어졌다. 그렇죠, 떨어져. 이게 잘 떨어지는 접착제. 네. 누군가는 이런 실수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죠. 그 자꾸 이상한 김 작가 나오면 비아그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아그라요. 비아그라도 원래 심장병이었나? 그렇죠. 예. 거기 좋은 거였는데 심장병에 좋은 거였는데 밑에가 좋아졌네. 예. 갑자기 사이드 이펙트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 누군가 또 거기다 현미경을 들이댄 거죠. 원래대로라면 실수고 실패예요. 이 사람이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마지막으로 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농구 선수인데요. 경기 중에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어요. 9,000번. 엄청난 숫자죠. 필드골 성공률이 50% 정도니까 정확히 18,000번의 시도 중에 절반을 놓친 거고 또 300개가 넘는 경기에서 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통산 366개 경기에서 졌고 플레이오프까지 합산하면 426경기를 졌어요. 승패를 결정짓는 슛을 26번이나 놓쳤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1989년 열린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결승 5차전 마지막 순간에 동점 슛이었는데 이 슛 실패하면서 이 팀은 패배했습니다. 결승 진출도 실패했고. 자, 이 선수 누굴까요? 이 선수의 실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누군가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도 9,000번의 슛을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조던은 9,000번 실수하기 전까지 그만 던져야지. 피펜한테 패스. 자, 로드맨. 자, 네가 넣어. 데니스 로드맨? 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실수할 거 알고 던지는 거예요. 실수할 거 알고. 누구나 실수할 걸 알지만 그걸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거 넣으면 승리고 이거 못 넣으면 패배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부담감에서 그는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겁니다. 그의 행동에서 배워야 됩니다. 실수만 놓고 따지고 보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농구 선수이지만 그가 가져온 결과를 놓고 보면 여기서 한 2시간은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도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슛이 내 인생에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고민하지 말고 던져야 돼요. 던져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우리 인생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슛을 많이 시도하셔라. 실수할 용기를 내셔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잘 되기에 부딪히시고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실수들에서 배워서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 저에게도 실수하셔도 됩니다. 예. 댓글로 욕 남겨주셔도 돼요. 아니, 왜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좀 방송을 오래 해서. 예. 댓글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남기세요. 그 비겁 판돈할 때요. 제가 아내랑 되게 내기를 했어요. 욕이 어마어마하게 달릴 것이다. 예. 그 욕을 읽고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런 마인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항현희 대표님의 세컨더리 마인드 책 궁금하신다면 이 책 주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주식, 부동산 요즘에 뭐 요동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그보다 투자가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그할 때는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다음 주에 못 웃기면 잘리니까. 맨땅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은 과거를 보고 미래를 유추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뉴스들로 약간의 계속 기회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갑자기 또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뭐 상심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주식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지금 막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장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보시는 게 왜냐면 결국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조급하면 투자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내가 막 자꾸 움직이고 불안하고 계속 좀 이런 마인드로 갖고 투자한다면 사실 좀 좋은 결과를 얻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편안한 마음, 자세를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전 경기 침체 그렇게 크게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말을 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항현님의 말씀대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리 가라. 라는 생각이 경기 드네요. 침체. 경기 침체 오게 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올 거예요. 거니까.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 조금은 네. 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항현희 대표님과 또 내년 연초에 좋은 시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보시죠. 네. 오늘 만난 여사님은 개그맨 항현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